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두 분이 국내 주식 전문가이십니다. 한국 주식,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계속 듣는 얘기예요. 그런데 역시 뭐 지배구조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최근에 ESG라는 화두로서 또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반등을 위한 필요 조건, 한국 주식 참 어려웠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니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반등의 필요 조건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는, 하나는 우리가 일단 주주 친화적인 모습이 없다. 그러니까는 주주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산업 구조 자체가 너무나도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 경제가 꺾일 것 같을 때 우리가 먼저 하락을 해버리고 더 많이 하락을 하고, 그리고 좋아지게 질 것 같다라고 하면 이익은 아직까지 올라올 기미도 안 보이는데 막 주식이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 결국의 시장의 전체적인 지수에 키를 쥐고 있는 거는 경기가 반등을,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경기가 회복하는 모습이 내년 중에는 우리가 좀 가시적으로 나온다. 그게 있으면 한국 증시가 결국에는 뭐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먼저 움직이고요. 아주 또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부분들이 사실 해소가 좀 덜 되더라도 지수 면에서는 편하게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나타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볼 때, 자, 그렇다면 세계 경제는 언제 반등하는 것인가? IMF, OECD, 월드뱅크 전부 다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고, 네네. 그들이 한 6개월이나 뭐 1년 뒤에는 바뀌겠죠. 하지만 뭐를 보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키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이 하나가 달러화이고요. 달러화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중국의 리오프닝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침체가 오고 그런 모든 것들이 주식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업들의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데 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일단 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신뢰가 높은 게 미국이라고 해서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약간 선행을 할 테니까는요. 미국의 경우에 지금 이 추정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언젠가는 바닥을 잡고 옆으로 개걸음을 좀 하다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것이 내려가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요소가, 달러가 너무 강할 때는 미국 기업들도 이것 때문에 자기네들의 주당 순이익에 손해를 입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요즘에 달러가 좀 약해지면서 이제 그 되돌림이 있는 것 같다 하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중국이나 뭐 미국 기업뿐만 아니죠.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중국이 워낙에나 제로 코로나 강하게 해서 이익이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빠르게 회복되고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도 안 좋게 예상했던 것들이 조금 예상치가 올라오면서 일단은 바닥을 잡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 이제 다시 상승을 좀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달러화가 강해지면 미국 기업 이익이 줄어든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미국 기업들도 글로벌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S&P 500 기업들 보면 40% 정도를 해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달러가 두 가지로 경로가 있어요. 하나는 단순히 환산했었을 때에 그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달러가 강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기 전에 가이던스를 하향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했던 이야기가 환율이 좀 급변을 해가지고 달러가 너무 강해져서 환산으로 했었을 때에 우리가 조금 손실이 발생할 것 같다, 예상 대비 라고 해서 가이던스를 낮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로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달러가 되게 강하다라는 것 자체가 금융 쪽에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실물 경제에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는 경기도 조금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수축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들의 이익에도 전체적으로 조금 악영향이 오는 것 같다. 그런 경로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환전 이슈랑 달러가 워낙 강하다는 것은 또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 두 부분이 미국의 기업 어닝에 좀 영향을 많이 민감하게 미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강 대표님, 네.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반등의 필요 조건 네. 기대됩니다. 자꾸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저는 한국 시장이 디스카운트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이제 뭐 한 G20라고 하잖아요. 주요 선진국들 증시를 이렇게 쭉 보시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배터리 회사 한국에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바이오 회사 한국에 있고요. 뭐 주요 각 국가별 플랫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퍼 같은 거 보시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네. 모든 섹터별로 제일 비싼 회사는 다 한국에 있어요. 네.
근데 전체 시장 놓고 보면 싸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음. 근데 하나씩 놓고 보면 제일 비싸요. 이게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개별 종목 단위로 봤을 때 한국 시장이 디스카운트 돼 있냐?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딱 명백하게 드러나냐면 한국은 불균형이 제일 되게 심해요. 그게 시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이 전 세계 제일 쌉니다.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반값밖에 안 돼요. 근데 핫한 섹터는 다른 나라보다 3배, 4배 정도 비싸게 왜 받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쏠림이 심하고 그 불균형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사실 그게 이제 말씀하신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이유를 알면 이제 원인을 아는 거니까. 그쵸. 근데 증시에 크게 보면 이제 3가지 주체가 있잖아요.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있는데 지난 10년간 어떤 일이 많이 벌어졌냐면 사실 이제 미국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US 중심의 이제 어떤 마켓 레짐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머징 마켓에서는 돈이 계속 빠지는 추세였고 특히 한국은 돈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외국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사대주의는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두 주체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밸류에이션을 보는 편이에요. 그래도 조금 이제 이론적인 투자를 하는 편인데 그런 쪽은 좀 많이 줄어들고 국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투자의 패러다임을 패시브로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인덱스 투자로. 그래서 어떤 종목을 액티브하게 고르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종목을 더 많이 태우는 그런 방식으로 운용을 하는 스케일이 되게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분들은 뭐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굉장히 뭐 주린이라고 하는 신규로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단기적인 성과 그다음에 당장 좋은 종목들의 좀 그런 각광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비싼 주식이랑 제일 싼 주식이 있으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좋다고 들어갔는데 너무 비싸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최근 2022년에 보신 것처럼 많이 빠지기도 하고 카 이런 데 많이 들어가셨다가 많이 당하셨잖아요. 회사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너무 비쌌던 거죠. 그리고 가치 투자를 했는데 와 퍼 4배 진짜 싸다. 해외 8배인데 2배 바로 갑니다. 네, 계속 빠져요. 그래서 가치 투자도 워킹을 안 하고 성장도 투자도 워킹을 안 하고 이게 이제 랜덤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약간 한국 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디스카운트 된 시장이 아니라 굉장히 왜곡돼 있고 랜덤한 시장이 한국 시장이고 그래서 요거는 평가의 레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장의 기능이라는 거는 바람직한 가격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프라이싱을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한국 시장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기능을 잘 못하고 있어요. 네. 주식시장은 돈벌이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다른 발행 시장을 위해서 가격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회적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많이 개입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좀 투자 주체분들이 그런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조금 밸류에이션도 하시고 뭐 하는 회사인지 좀 들여다보시고 비싼지 안 비싼지 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도 있고 또 투자자가 그렇게 단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주 환원이나 주주 보고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오래 갖고 있어 봐서 이제 뒤통수 난다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에 집착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투자자 보호도 해줘야 되고 정부도 좀 그런 제도적인 보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저는 좀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이제 2024년부터는 이머징 마켓이나 한국 시장의 수급 상황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좀 회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체도 좀 올라가고 그런 시장의 왜곡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은 사실 양극화가 엄청 돼 있고 쏠림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런데요, 저희가 다 사실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인비저블 핸즈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의 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면 한국 마켓 자체의 이 정화 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인비저블 핸드 말씀하신 그거 이제 애덤 스미스가 했던 경제학의 아주 원천 같은 말도 있는데. 또 유명하신 분 중에 또 조지 소로스라고 그분은 이제 재기성, 네, 재기 이론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걸 읽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 사회라는 거는 한번 쏠리면 그쪽 방향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간다. 네, 그런 속성이 있다. 아, 거의 동부시의 오버슈팅처럼 그냥 한번 가는 것이죠. 나는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인비저블 핸드라는 건 어떤 평균 회귀, 이제 치우치면 이제 뭐 다리 차면 기운다, 뭐 이런 물리적인 힘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번 작동을 하면 이게 맞는구나, 이게 되는구나라고 좀 쏠리는 것도 이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존재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미국 시장에서 제일 부러운 건 뭐냐면 미국 시장은 투자 주체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치 투자, 성장적 투자 이렇게 이분화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별의별 전략들을 갖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뷰가 되게 충돌되면서 그러니까 사실 그 균형을 맞아 떨어지려 그러면 다양성이 먼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생태계라고 하는 건 다양성에서 기반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은 좀 태생적으로 좀 작다 보니까 이 사실 한국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짱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가장 거의 무슨 되게 이제 정말 유통주식의 한 25% 정도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CIO 한 분의 결단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이렇게 책임을 다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그런 좀 다양성 같은 것들이 좀 회복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요. 지금 강 대표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또 의문이 하나 생겨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 한국 마켓에서 이 가치 투자를 계속 주창하시면서 하시는 이유. 왜냐하면 미국 투자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 가치 투자라는 거는 가치 투자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왜 구닥다리 그 방식을 택하냐 한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저는 한국 시장의 쏠림이 너무 심하고 부침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최근에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좋을 땐 좋지만 안 좋을 때는 얼마나 이게 아픈가에 대해서. 근데 가치 투자의 장점은 뭐냐면 하락률이 좀 제한이 돼요. 워낙 싸니까, 워낙 헐값이니까 사실 빠져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비싼 게 한번 그러니까 높이 나는 새가 떨어지면 많이 추락한다고 하잖아요. 얘는 뭐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빠져봐야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사실 그 아까 정 대표님 되게 좋은 말씀 하셨었는데 이제 2배를 그런 수익을 내는 경험을 꼭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견디려면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확신이라는 거는 내가 좀 힘들지만 좀 기다리면 얘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 기본적 가치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 험난한 시장에서 나의 손실을 제한시켜 주면서 내가 이 손실 구간을 좀 힘들지 않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시장일수록 더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당 대표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SK 주주서환이 좀 따라오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초에 했던 것 같은데 이제 SK가 이제 여러 가지 지표상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저평가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저희가 반복적으로 했던 주주 신뢰 문제. 그다음에 이제 SK가 자사주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SK라는 회사가 여러 회사를 합병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과정에서 이제 포합 주식이라고 하는 자사주가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이 대부분 자사주를 소각을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뭐 고려아연처럼 이렇게 막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은 자사주를 사면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당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이 한국의 자사주는 언제 다시 튀어나올지 모르는 약간 이제 악성 매물, 약간 잠재 매물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SK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 자사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각을 해서 일부 소각을 해서 이게 다시 매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좀 보여주면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실 거다라는 그냥 시장에서 도는 일반적인 얘기를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던 거고 그런 걸 이미 검토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단을 좀 빨리 쉽게 하실 수 있는 좀 이렇게 마당을 깔아드리는 역할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공개 주주 소환을 보냈고 또 원래 그런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또 8월에 이제 실제 소각을 하시기도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주주 권한이나 행동주의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겠지만 뭐 지분을 사가지고 대주주랑 맞서서 이제 그런 기업을 교정하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 저희가 하는 역할은 조금 이제 우호적인 네, 그래서 원래 하시려고 했던 기획했던 일들을 당연히 가야 될 방향들을 조금 도와드리고 촉진해주는 그러니까 양념 같은 역할을 저희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주의 펀드는 참 제가 볼 땐 고귀한 것 같아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과거에 뭐 대땡땡 어느 그룹과의 마찰도 충분히 저는 통과의례라고 보는데 SK를 넘어서 그런 2023년에 이렇게 내가 준비하고 있다 아니면 바라보고 있다 똑같은 서한을 쓰고 있다 네. 혹시 있나요? 저희가 그 연말 연초를 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한테 서한을 이미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SK 같은 경우는 그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고 또 이렇게
그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불편해하시는 분도 좀 계셔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거를 뭐 어그로를 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받는 것보다는 실제 회사가 더 변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랑 같이 얘기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저희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렇게 소액주주를 무시하고 이러면 이게 어쨌든 주주가 소비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 실적으로 돌아오고 그 명성과 평판이라는 게 결국 다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오너들도 그런 걸 많이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런 시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 또 그런 목소리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저희 때문에 시장이 바뀐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시대의 형세가 이미 그러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약하지만 방향성으로 놓고 본다면 좀 희망을 가지셔도 된다. 그런 걸 제가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얘기를 쭉 듣고서는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 시장을 주도할 섹터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아마 많이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좀 주목하고 계신지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시장이 순환을 한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정말로 실적도 안 좋고 이런 최악의 상황, 그것이 보통은 역실적 장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금융장세가 개화가 될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FM으로 금융주에 대해 가지고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우리가 아주 그 민감주들의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뭔가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쪽에서도 또 좀 기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좀 열의에 있다는 금융산업하고 경기 민감주 중에 많이 하락했던 그런 민감주 두 가지를 보자 이렇게 좀 요약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한국 시장이기는 합니다. 그게 또 지수일 수 있는 것이군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근데 투자를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이제 귀한 걸 사는 거죠. 희귀한 걸 사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도 금융주에 대해서 이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난 10년은 사실 돈이 제일 흔했어요. 네, 돈이 넘치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돈에 관련된 걸 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흔하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채권 위기 이런 거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 지금 유동성이 좀 마르고 돈이 제일 귀하거든요. 돈을 못 구해서 안달이거든요. 그 돈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거는 금융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금융기업의 이익을 좀 근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23년을 놓고 본다 그러면 그 B2C는 저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선진국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2년 동안 너무 과소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경기가 무관하게 소비 자체의 절대 규모를 좀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좀 답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뭐 국내도 이제 부동산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안 좋고, 그다음에 B2B는 뭐 워낙 다양해서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불확실성이 크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좀 망설이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비랑 투자가 동시에 안 좋으면 경제가 가라앉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자연스럽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이제 조금씩 더 정부 지출 쪽이 활성화가 될 거고, 뭐 이런 밸류체인 분화라든가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걸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투자가 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좀 B2G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버먼트에 이제 뭐 정부 지출이라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또 섹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 정부 지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의 마술사세요? B2G는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정부들이 이런 정말 귀한 돈을 결국 인프라에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디에 좀 더 그 돈들이 들어갈까요? 네, 지금은 이제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인류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요.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의 순환이 막혀서 부족한 거긴 한데 길게 본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인프라, 뭐 특히 신재생이라던가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운반하기 위한 전력 그리드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향후 한 5, 6년 굉장히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모자란 게 사람이 모자랍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데요. 자, 그럼 2020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는 에너지 순환과 인력 순환이 안 됐거든요. 코로나 락다운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한 해 1,000만 명씩 들어오는 노동력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인건비가 확 올라간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가 다 늙을 거기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요거는 자동화로 아까 말씀하신 알고리즘을 필두로 한 오토메이션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부가 오토메이션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세대 지원이라던가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뭐 그런 크레딧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 에너지 인프라와 그리드, 그다음에 오토메이션 관련된 이쪽을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신재생 저장 로봇. 네. 네,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제 정 대표님 검색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이 지금 느껴지는데 엔터주 또 전문가로 이제 또 많이 알려져 계시고 엔터주를 아끼는 걸로 또 유명한데 어디서 좀 가치를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뭐 제가 처음부터 엔터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예전에 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입사를 하고서 네. 그러고서 지금 이제 라이프자산운용 의장님이신 그 이채원 의장님께서 네. 항상 좀 저희에게 미션으로 내리셨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다른 것들은 경쟁이 결국 치열해지면 뭐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한테 우리가 이기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우리만의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걸로 경쟁력을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찾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그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엔터나 콘텐츠 같은 영역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자본도 많고 시장도 크지만은 검열이 너무 심하니까 재미없는 콘텐츠가 나오는 것 같고 일본은 잘해오긴 했지만 그들만의 세계에 너무 빠진 것 같고 미국 대비해서는 우리는 확실하게 저렴하게 그 비슷한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산업화가 점점 돼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행히 또 그거를 또 당시에 회사에서 투자를 할 때에 또 많이 또 의장님께서 받아주셔가지고서 네. 이해를 해주셔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자들을 많이 하고 결과도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쪽에 좀 잘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네. 뭐 지금도 봤었을 때에는 우리가 점점 성장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오히려 수혜를 입었고 이것이 풀려 나가면은 이 수혜의 폭이 좀 줄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보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연만큼 파괴력이 있는 건 엔터 업계는 없거든요. 근데 공연 한번 보면은 조금 좋아하던 팬도 엄청난 팬이 되거든요. 그 공연장이 맞아요. 주는 감동이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연이 재개되면은 더 시장은 커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이쪽 분야는 계속해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정을 갖고 계속 검색하고 알아보다 보면 정말 애정이 막 생기잖아요. 네. 애정이 있는 걸그룹. 트와이스. 왜냐하면은 저희가 JYP를 이제 이대주기 5% 이상 신고를 해서 네. 그때 당시에 그 결과가 좋았었어요. 아, 근데 그러셨군요. 그 JYP라는 회사를 지금의 있기까지 끌고 일으킨 그거는 트와이스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엔터 있잖아요. 네네. 한국의 엔터사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돌이라는 전 세계에서 전무유일합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엔터사라 그러면 공연은 공연, 음반은 음반, 결국 아티스트한테 모든 것이 다 돌아가고 이런 회사는 사실 하나의 비즈니스 라인만 갖고 있는데 한국은 유독 장기 계약으로 인해서 공연하고 오면 대부분 엔터사들이 대부분 수익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될까요? 네, 그래서 한국이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생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래를 만들 때에도 이 노래가 특정인에게 물론 이제 그 치우쳐져 있는 회사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노래 은행식으로 해가지고서 작곡가들이 이제 그 노래를 보내주면 그 중에 선택해서 그걸 또 여러 곡을 또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무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뮤직비디오는 그 다음에 공연은 또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이냐 모든 게 이제는 시스템화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비상장 회사들은 여전히 옛날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몇몇 그런 엔터 기업들은 이미 그런 반열에 오른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회사가 부가가치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게 높으니까 미국 같으면은 아티스트가 훨씬 더 파워가 있지만은 우리는 대등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그거는 아주 잘 만들어진 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개인 아티스트 하나로 인한 리스크도 사실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네, 그거는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팀을
이제 그래서 제가 엔터주 투자할 때 항상 처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있는 이 가수들의 인기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보지 마시고 이 회사가 보이그룹은 몇 개, 걸그룹은 몇 개,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수들은 몇 팀 정도를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가령 예를 들어 어떤 팀이 뭔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네네. 좀 활동을 못하게 됐을 때 곧바로 다음 팀이 준비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회사 역량인 것 같거든요. 그거를 기초 체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 거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해보고서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면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강우 대표님은 직장 생활을 그만두시고 한 달 만에 유튜브 시작했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네네. 계기가 궁금해요. 그리고 하고 계시면서 어떤 거 좀 느끼고 계시는지도 듣고 싶고요. 네, 사실 할 계획이 전혀 없이 네, 퇴사를 네. 했었었는데요. 그냥 한번 해보라고 해서 와이프가 만들어 봤는데 유튜브가 아주 악랄해요. 처음 올린 영상이 알고리즘이 잘 타서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원래 그 정도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 10,000회씩 나오다가 다음에 100회, 200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등 하신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래서 근데 끊을 수가 없어서 이거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제 올라타 버렸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제가 뭔가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차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하시거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실제로 뭐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이쪽 업계, 투자 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의 모습들을 조금씩 이렇게 비춰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버무려 가지고서 하는 게 뭐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영역입니다. 네. 네, 정광훈 대표님이 영업 기밀을 너무나 이제 나눔을 해주셔가지고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고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참 2023년 시작부터 다양한 얘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카페 빈센트에서 두 분이 이렇게 한 앵글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저 스스로도 매우 영광이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뿐만 아니고 본인의 소감 한 말씀 주시죠, 대표님. 네, 그 2022년도 정말로 힘든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2023년도에는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그렇게 다 같이 한번 기원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뭐 올해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작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희망을 갖고 더 이럴 때일수록 더 노력해서 기회를 찾다 보면 모두에게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해 봅니다. 네, 강대권 대표님과 정광우 대표님 두 분이 지금은 바라보는 것이 살짝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의 정착지는 비슷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의미 있는 도전을 카페 빈센트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만 있어도 돈이 모이는 그곳 카페 빈센트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2023년에도 보다 참신하고 또 심도 있는 대담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